주말 아침에 알찬 만남.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희망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 고등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취업준비생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죠. 또 멋진 이성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현재 상태를 긍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이 불만족스러운데 희망마저 없다면 이는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그 어떤 희망조차 없는 상황.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마땅할까요? 희망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럼 뭐 지옥 같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단테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옥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요. 네. 그곳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그곳에 남겨두어라. 아, 지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지옥문에 딱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테에 따르면 지옥이란 그 어떤 희망조차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면 지옥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미하일 엔데의 소설 모모에도 비슷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소설에서는 엔데가 기기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도 없이 가난하다는 것, 그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런 희망이나 꿈조차 꾸지 못하다면 그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요즘 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그럼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부를까? 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어떤 희망,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조차 품을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 일말의 희망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세상을 지옥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희망조차 품지 못할까요? 예. 그러니까 질문에 하신 대로 사람들은 왜 현실에서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사회적 요인으로는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개인들이 희망을 품는 것마저 힘들게 만든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점점 취업의 문 높아지고 있죠. 또 은퇴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개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고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모든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물론 힘들어요. 네네. 근데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네. 그래도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이유를 전부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조적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경쟁이 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가령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두 끊어버렸다면 이 상태를 절망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서 다음부터는 아예 취업 원서조차 넣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취업에 대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은 무엇에 절망한 것일까? 그러니까 극심한 취업난을 불러온 사회적 현실에 절망한 걸까요? 아니면 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걸까요? 둘 다인데 네. 자기에 대한 실망도 좀 크겠죠. 예, 네. 맞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면 앞의 상황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상태라고 진단했을 겁니다. 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의 상태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망하는 자가 무슨 일에 대해 절망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것이다. 절망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를 향해 파고 들어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자기 소모이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절망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도전에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은 극심한 취업난에 처한 현실에 절망한 게 아니라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절망은 자기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마저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 결과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것 때문에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에 빠졌다는 거는 뭐 희망을 버린 상태, 이걸 넘어서서 죽음까지 간다는 걸로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살면서 아무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희망을 끊어버려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희망을 품는다는 게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희망을 품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 희망이 항상 당사자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아닌데요.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유사하지만 속성이 다른 개념과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요. 네. 바로 공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상도 미래에 대한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의 일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희망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네. 희망과 공상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과 공상. 네, 좀 느낌이 다른데. 네, 그죠? 뭐 현실성이 있나? 뭐 이런 거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희망이란 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죠. 따라서 희망이란 단어 속에는 네. 현실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에 공상은 그게 없는 거예요. 공상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걸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럴듯한 미래를 상상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기대가 네. 희망이 되는가 공상에 그치는가는 현실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문제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경우가 꽤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제가 이 사례를 자주 드는데요. 네. 어떤 학생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자기도 노벨 문학상에 대한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예, 이 그럴 수 있죠. 상태는 네. 희망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기는 희망으로 볼 거예요. 네네. 근데 주위 사람들은 평소에 글 쓰는 거나 이런 거 보고선 네. 야, 제가 저렇게 하면 저거는 좀 그렇지. 뭐 그렇죠. 말이 안 상으로 돼. 보겠죠. 그렇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희망인지 공상인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나 글쓰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원대한 꿈은 공상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꿈은 평소 행동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내내 태강건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네. 그 꿈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망은 결과가 의심되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보기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그는 희망을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결과가 의심되는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지 희망한다고 해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꿈이 공상이 아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럴듯한 미래만 꿈꾸는 건 희망이 아니라 공상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로또 1등 당첨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공상에 불과합니다. 로또 1등은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여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없다 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꿈이나 희망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것이 단지 말이나 공상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시지퍼스 신화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삶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을 배반하게 하는 거창한 관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속임수이다. 그러니까 까미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의 목적으로 희망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말해 현실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짐으로써 비루한 현실을 버티는 도구로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이건 그 자체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희망에 걸맞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우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희망만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을 해서 네. 올해는 꼭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